왜 나?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 오늘 잔치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 날 체면은 어떻게 되겠어? 새벽 5시 23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 그녀는 눈을 떴다. 개운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뼈마디 사이에서 자라난 공포가 그녀를 억지로 끄집어낸 것이다. 알람 소리가 남편의 잠을 깨울까봐, 그가 몸을 뒤척이며 미간을 찌푸릴까봐, 그리고 좀 조용히 안 해 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민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누운 채 눈만 뜨고 있었다. 몸은 도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옆에 누운 남편 김대성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코를 골았다. 그 소리는 축축하고 무거웠으며 술 냄새 섞인 더운 입김이 얼굴에 뿜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초침 소리를 세며 5시 28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알람이 울리기 2분 전에 진동을 껐다. 일어나는 동작은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연습한 결과였다. 먼저 왼쪽 다리를 침대 아래로 미끄러뜨리고 이어서 오른쪽 다리를 내린다. 발끝으로 살며시 바닥을 짚는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을지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무게를 실었다. 이불은 너무 크게 들치면 안 된다. 찬 공기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남편을 깨울 수 있으니까. 베개 모양도 다듬어야 했다. 그녀가 베고 잤던 자리가 움푹 파여 있으면 시어머니가 아침 점검 때 젊은 애가 잠버릇이 왜 그리 험하냐며 혀를 찰 것이 뻔했다. 바닥은 80년대에 깔린 낡은 나무 마루였다. 마루판 하나하나가 제각기 성질을 부렸다. 민희는 어느 부분을 밟으면 비명을 지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발은 어둠 속에서도 지뢰밭을 통과하는 폭발물 처리반처럼 소리나는 구역을 피해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창문이 없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시어머니 방이 바로 부엌 옆이라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들어가면 내일 아침 식탁에서 새벽부터 불을 켜대니 전기요금이 나만 하겠냐 하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가스레인지 후드 버튼은 3년 전에 고장 났다. 가장 약하게 틀어도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민희는 매일 아침 후드를 전혀 켜지 않은 채 내 식구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요리가 끝나면 젖은 행주로 후드 표면에 묻은 기름기를 닦고 또 닦았다. 시어머니는 냄새는 못 맡아도 기름 자국은 귀신같이 찾아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불빛이 얼굴에 쏟아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된장찌개 재료는 어젯밤에 미리 손질해 두었다. 두부는 엄지손톱만 한 크기로 썰어 소금물에 담가두었고 애호박은 반투명할 정도로 얇게 저며 놓았다. 청양고추는 얇게 송송 썰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된장찌개에는 8가지 철칙이 있었다. 국물은 너무 묽으면 맹탕이라 안 되고 너무 진하면 텁텁해서 안 된다. 파는 불 끄기 10초 전에 넣어야 향이 살고 두부는 너무 크면 이 사이에 끼고 너무 작으면 씹는 맛이 없다나. 민희는 가스불을 켜며 그 까다로운 규칙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가스레인지는 3번을 딱딱거린 후에야 겨우 불이 붙었다. 파란 불꽃이 위태롭게 일렁였다.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약속처럼 보였다. 냄비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 그녀는 두유를 만들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갓 갈아낸 콩물만 드셨다. 마트에서 파는 두유나 콩가루는 플라스틱 맛이 난다며 입도 대지 않으셨다. 이 두유 제조기는 민희가 결혼 2년 차에 석 달치 월급을 털어 산 것이었다. 당시 시어머니는 제 집 살림 아니라고 비싼 것만 사드린다고 비꼬았지만 정작 사용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계가 낮은 소리를 내며 콩을 갈기 시작했다. 민희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왼손으로는 찌개불 조절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남편 도시락 반찬을 만들었다. 3단 도시락. 1단은 밥이다. 빈틈없이 꾹꾹 눌러 담아야 한다. 2단은 메인 반찬. 오늘은 삼겹살 구이다. 비계와 살코기 비율이 적당해야 한다. 비계가 많으면 대성은 느끼해서 못 먹겠다고 투덜거릴 것이다. 3단은 밑반찬과 과일이다. 오이는 어슷하게 썰고 사과는 갈변을 막기 위해 설탕물에 담갔다가 넣어야 했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노원구 중계동 산자락에 위치한 이 오래된 아파트는 동간 간격이 좁아 낮에도 햇볕이 잘 들지 않았다. 민희는 문득 자신이 온전한 일출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매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빛은 냉장고 문을 열 때 쏟아지는 그 차갑고 창백한 인공조명뿐이었다. 6시 45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식탁 위에는 4사람의 밥상만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 자리에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4가지 반찬인 무생채,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어제 먹다 남은 고등어구이 반쪽이 놓였다. 시아버지 자리에는 갓 갈아낸 콩물과 흰죽, 그리고 간장 두부가 놓였다. 남편 자리에는 계란 프라이와 햄구이, 밥이 놓였고 도시락 가방이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희의 자리에만 수저가 없었다. 일부러 안 놓은 게 아니었다.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였다. 식구들이 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가 낮잠에 들고 편의점 출근을 하기 전 아주 잠깐 짬이 나면 싱크대 앞에 서서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밥알과 국물 찌꺼기를 급하게 떠먹는 게 그녀의 아침이었다. 시계바늘이 6시 55분을 가리켰다. 민희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점검했다. 찌개 온도는 적당했다. 너무 뜨거우면 김천장 다 되겠다고 욕을 먹고 식으면 사람 무시하냐는 소리를 듣는다. 손등으로 국그릇을 살짝 대보니 따뜻했다. 그때 거실 복도 끝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그 소리는 둔탁하고 느릿했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심판관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민희의 등 근육이 조건반사적으로 팽팽하게 긴장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배꼽 앞에 가지런히 모았다. 어깨를 살짝 굽히는 이 자세는 지난 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자신을 더 작고 더 약하고 공격할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생존 본능이었다. 김순자 여사가 식탁 앞에 나타났다. 70살의 노인은 흰머리는 재수 없다며 머리를 칠흑같이 검게 염색하고 있었다. 눈꺼풀은 처져 있었고 입꼬리는 불만스럽게 아래로 처져 있었다. 깊게 패인 팔자주름은 고집스러운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보풀이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목깃에는 지워지지 않은 간장 얼룩이 묻어 있었다. 민희가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김순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식탁 앞에 앉은 그녀는 엑스레이를 찍듯 눈으로 반찬 하나하나를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민희는 숨을 죽였다. 김순자가 입맛을 쩍 다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치켜떴다. 찌개가 어제보다 짜. 민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저 말의 속뜻을 알고 있었다. 저건 질문이 아니었다. 판결이었다. 어머니, 저 소금 양은 어제랑 똑같이 지금 말대꾸하는 거냐? 김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내가 70평생 밥을 해 먹인 사람이다. 내 입이 간을 못 맞출 것 같냐? 아니면 내가 늙어서 노망이라도 났다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면? 김순자가 식탁을 콱 내리쳤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튀어올랐다. 너는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혀도 둔해지고 귀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김씨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 되니까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아는구나. 민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피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끓여, 다시. 김순자가 코웃음을 쳤다. 지금 콩값이 얼마인지 아냐? 된장이 한 통에 얼만 줄 알아? 내 시아버지랑 내가 뼈 빠지게 모은 노후 자금을 내가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찌개 그릇을 집어들더니 바닥을 향해 내던졌다. 쨍그랑.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는 파여름이 날카로웠다. 갈색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바닥을 적셨고 민희의 발목에도 튀었다. 야은 양말 너머로 뜨거운 국물이 스며들자 살갗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김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안 치우고. 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면서. 우리 대성이가 눈이 삐었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이다니. 민희는 허리를 굽혀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사기그릇 파편은 날카로웠다. 손가락 끝이 살짝 베이자 핏방울이 맺혀 하얀 조각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주었다. 김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다. 민희는 쭈그리고 앉아 파편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된장 국물이 마루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오늘 퇴근하고 돌아오면 칫솔로 저 틈새를 닦아내야 했다.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시어머니가 마루가 왜 이렇게 끈적거리냐며 타박할 게 뻔했다. 발목이 여전히 화끈거렸다. 하지만 양말을 벗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엌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두유 제조기는 멈췄고 시아버지 몫의 콩물은 컵에 담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도시락은 식탁 끝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기상캐스터가 밝은 목소리로 서울 날씨를 전하고 있었다. 오늘 서울은 구름 조금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민희는 바닥을 닦아내고 다시 찌개를 끓였다. 이번에는 소금을 반 스푼 덜 넣었다. 7시 20분. 남편 김대성이 마침내 일어났다. 침실에서 나온 그는 머리가 까치집이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34살의 남자는 벌써 배가 나오기 시작해 티셔츠가 허리춤에 꽉 끼었다. 그는 하품을 하며 식탁에 털썩 주저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민희가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다. 도시락 가방에 넣었어. 오늘 반찬은 삼겹살 구이. 대성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젓가락으로 계란 프라이를 뒤적거렸다. 계란이 너무 익었잖아. 노른자가 다 굳었어. 다음엔 신경 쓸게. 됐어. 대성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민희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대성씨,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찌개 때문에. 대성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라곤 없었다. 짜증만 가득했다. 엄마가 왜? 아니 그냥. 민희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내가 뭐. 대성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또 고자질하려고? 맨날 엄마 탓 지겹지도 않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내가 좀 참으면 안 돼? 며느리 도리가 뭐야? 노인네 비위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너한테 월급이라도 줘야 하냐? 민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낡은 실내화를 내려다보았다. 3년 전에 산 실내화는 밑창이 다 달아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새 슬리퍼는 걸을 때마다 딱딱거려서 머리 올린다고 해서 민희는 낡은 것을 계속 신고 있었다. 대성은 아침을 다 먹고 입가를 쓱 닦더니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그가 툭 던졌다. 오늘 수요일이라 회식 있어? 저녁 기다리지 마. 알겠어. 아, 맞다. 대성이 구두 뒤축을 구겨 신으며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엄마 칠순 잔치 알지? 이번 주말엔 딴 약속 잡지 말고 준비 돕는 거 신경 써. 네. 현관문이 닫혔다. 대성의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복도에서 이웃과 마주친 듯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김 과장님 출근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방금 전 집안에서 아내에게 쏟아부었던 말투와는 딴판인 활기차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다. 민희는 현관에 서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났다. 뉴스에서 아침 드라마로 넘어갔다. 텔레비전 속 여주인공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며 울부짖었다.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와 헛기침을 하며 식탁에 앉았다. 민희는 얼른 다가가 따뜻하게 데운 콩물을 대령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73살의 김정호 씨는 말이 없었다.
하루 대부분을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그는 콩물 컵을 받아들고 고개만 까딱했다. 이 집에서 민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의 표현이었다. 거실에서 김순자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영감, 오늘 날씨 좋다니까 오후에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리고 민희야. 김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다. 오늘 퇴근길에 농협 들러서 양지머리 좋은 걸로 끊어와라. 칠순날 갈비탕 끓일 건데 싼 고기는 냄새나서 못 쓴다. 네, 어머니. 내 시아버지 파스도 다 떨어졌다. 약국 가서 사와 처방전 받을 때 넉넉히 달라고 해. 툭하면 병원 가기 귀찮으니까. 네, 어머니. 그리고 또. 김순자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민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너 얼굴이 그게 뭐냐? 허여멀건 게 꼭 귀신 같네. 나갈 때 립스틱이라도 좀 바르고 다녀라. 남들이 보면 우리 집에서 며느리 굶기는 줄 알겠다. 네, 어머니. 민희는 방으로 들어와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물이 빠져 희끄무레한 맨투맨 티셔츠와 청바지. 결혼 전에 샀던 옷들이다. 5년째 입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31살이었지만 눈가에는 벌써 잔주름이 잡혀 있었고 다크서클이 퀭했다. 입술은 터서 껍질이 일어났다. 대충 묶은 머리카락은 잔머리가 삐져나와 부스스했다. 그녀는 화장대 구석에서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결혼 첫해, 대성이 생일 선물이라며 사준 유일한 립스틱이었다. 반이나 썼지만 아까워서 아주 얇게만 펴 발랐다. 거울을 보며 입술을 문질렀다. 창백한 얼굴 위에 얹힌 붉은색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제 계절을 모르고 피어난 꽃처럼 겉돌았다. 8시 15분, 민희는 집을 나섰다. 편의점은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아파트를 나와 낡은 주택가를 가로질러 걸었다. 회색빛 건물 벽에는 하수구 뚜름, 용달 이사, 중고가전 고가 매입 같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전봇대 위로 엉킨 전선들이 잿빛 하늘을 조각조각 나누고 있었다. 가판대 주인이 신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일면에는 어느 재벌 회장의 횡령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민희는 눈길도 주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편의점은 CU였다. 민희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월급은 120만 원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이 동네에서 주부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40대 중반의 점장이 들어오는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민희 씨 왔어. 오늘 물건 들어올 게 많아서 바쁘겠네. 네, 점장님. 안녕하세요. 민희는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이민희라는 이름표가 붙은 보라색 조끼.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매대를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손님들의 질문에 답했다. 수천 번 반복한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다. 오전 10시 반 젊은 엄마가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이는 진열대 위에 초코 케이크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 나 이거. 그래. 젊은 엄마가 웃으며 케이크를 집어들었다. 오늘 우리 아들 유치원 재롱잔치 하는 날이지? 공연 잘하면 엄마가 더 큰 케이크 사줄게. 알았지? 진짜. 나 딸기 올라간 거. 그래, 딸기 케이크. 민희는 계산대 뒤에서 그 모자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27이나 8쯤 되어 보였다. 화사한 원피스에 높게 묶은 포니테일. 사랑받고 사는 사람 특유의 윤기가 얼굴에 흘렀다. 계산을 마치고 젊은 엄마가 요구르트 하나를 더 집었다. 자, 이거 마셔. 아이가 요구르트 뚜껑을 핥으며 입가에 하얀 자국을 묻히자 까르르 웃음이 터졌다. 엄마도 따라 웃으며 손가락으로 아이 입가를 닦아주었다. 민희가 거스름돈을 건넬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친정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는 충청북도 제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 혼자 살고 계셨다. 아빠는 10년 전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허망하게 떠나셨다.
그 후 엄마는 혼자 농사일과 품삯일을 하며 민희를 전문대까지 공부시켰다. 민희가 결혼하던 해 엄마는 환갑을 앞두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엄마는 색이 바랜 자주색 한복을 입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쳤었다. 잘 살아야 한다. 엄마는 민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미안해. 우리 딸은 행복해야 돼. 그때 민희도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돈 벌어서 엄마 서울로 모셔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5년이 지났다.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사돈이 집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남이 집에 들락거리는 거 불편하다 이는 게 이유였다. 민희의 월급 120만 원 중 100만 원은 꼬박꼬박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다. 명목은 생활비였다. 남은 20만 원 중 15만 원을 아껴 매달 엄마에게 보냈다. 이건 시어머니가 모르는 비밀이었다. 시어머니는 민희 친정이 가난해서 혼수도 500만 원밖에 못 해왔다고 무시했다. 없는 집안이랑 엮이면 피곤하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다. 그래서 민희는 친정에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송금 기록을 지우고 통장은 편의점 사물함 깊숙이 숨겨두었다. 엄마에게 전화할 때도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민희야. 전화기 넘어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돈 붙이지 마라. 엄마 국민연금 나와서 먹고 살만해? 민희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다. 엄마 연금이라야 한 달에 30만 원 남짓. 그걸로 무슨 생활이 되겠는가? 고혈압 약값에 당뇨 약값만 해도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 하지만 엄마는 절대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엄마 괜찮다. 밥 잘 먹고 있다. 너나 시댁 어른들한테 잘해라는 말뿐이었다. 젊은 엄마와 아이가 나갔다. 유리문 밖으로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민희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친정에 안 간 지 2달이 넘었다. 지난번 내려갔을 때 엄마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손목이 나뭇가지처럼 가늘었다. 그런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읍내까지 가서 사온 소고기로 미역국을 한솥 끓여주셨다. 엄마도 좀 드세요. 엄마는 고기 싫어해. 너 다 먹어라. 엄마는 밥상머리에 앉아 흐뭇하게 웃으며 딸이 먹는 모습만 지켜보았다. 민희는 그때 목이 메어 밥을 넘기기 힘들었다. 비싼 소고기, 엄마가 평소에 드실 리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오후 3시. 점심시간은 이미 지났다. 민희는 창고 구석에 서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 찍기 직전인 삼각김밥을 우적우적 씹었다. 점장이 허락해준 유일한 식사였다. 밥알을 억지로 삼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역번호 043. 충북이었다. 민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저기 이민희 씨 되시죠? 중년 여자의 목소리. 짙은 충청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요. 엄마 옆집 사는 김씨 아줌마. 기억나. 아, 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엄마가 가끔 경로당에서 화투를 같이 친다는 그 아주머니였다. 민희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놀라지 말고 들어. 니네 엄마가 오늘 아침에 쓰러졌어. 지금 119 타고 병원 갔어. 민희의 손에서 먹다만 삼각김밥이 툭 떨어졌다. 네. 아침에 내가 밭에 나가다가 니네 집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엄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제천병원에 있어?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희야, 듣고 있니? 저기 아주머니? 엄마 상태는요?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말로는 뇌출혈이라는데 수술해야 한다나 봐.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난리야. 빨리 와.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민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뇌출혈. 그 세 글자가 망치가 되어 정수리를 내리쳤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진열대를 붙잡고 잠시 휘청이다가 창고를 뛰쳐나갔다. 점장님, 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조퇴 좀.
재고 정리를 하던 점장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이래요. 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많이 위독하셔? 뇌출혈이래요. 점장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얼른 가봐. 내일은 밖군 나오라고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민희는 유니폼 조끼를 벗어 던지듯 내려놓고 편의점을 뛰쳐나왔다. 지하철역까지 달리는 내내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달칵. 여보세요? 왜?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대성의 목소리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대. 뇌출혈이래. 지금 제천병원이라는데 나 좀 가봐야겠어. 장모님이. 대성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가면 되지. 나한테 전화해서 뭘 어쩌라고. 바빠 죽겠는데. 저기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대.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보, 융통 좀 해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대성이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 눈치를 보는 듯 했다. 이민희, 너 정신 있어?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칠순인 거 몰라? 호텔 예약금에 식대, 답례품까지 들어갈 돈이 얼만데 지금 돈 타령이야? 민희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렸잖아. 우리 엄마가. 알았어. 대성이 말을 끊었다. 일단 가서 상태나 보고 다시 전화해. 수술비 얘기는 나중에 해게나 지금 부장님 들어오신다.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민희는 지하철역 입구에 멍하니 서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통화 시간 47초. 남편은 47초 만에 그녀를 밀어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마구 흔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동서울 터미널로 가서 제천 가는 버스를 타야 했다. 서울에서 제천까지 2시간 반 후 하지만 그날 민희에게 그 시간은 2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제천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 앞. 민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진 뒤였다. 버스 안에서 김씨 아주머니와 수십 통을 통화했다. 수술은 들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다고 했다. 중환자실 문은 차가운 회색 철문이었다. 면회 사절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들이 보였고 각종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누가 엄마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최순옥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다가왔다. 네, 딸입니다.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는 상담실로 그녀를 데려가 엑스레이 사진과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뇌간 출혈, 혈종 제거술, 뇌압 상승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민희가 알아들은 건 딱 2문장뿐이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하루에 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민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출혈량이 많아서 깨어나시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편마비나 언어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머릿속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렸다. 그럼 엄마는 언제 깨어나나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하루 이틀 만에 깨어나는 분도 계시고 한 달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 영영. 그는 말끝을 흐렸다. 상담실을 나온 민희는 다리가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다. 잔액 조회. 312만 4,560원.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어가며 모은 전 재산이었다. 의사 말로는 응급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벌써 6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은 가늠조차 안 된다고 했다. 민희는 눈을 감았다. 지금 돈 타령이야 라고 쏘아붙이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해온 게 뭐 있냐 라고 비웃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 5년간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친 생활비 6천만 원의 그 돈이 민희 수중에 있었다면 지금 엄마 병원비 따위는 걱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시댁거실의 대형 TV가 되었고 시어머니 손목의 금팔찌가 되었고 남편의 골프채가 되었다. 민희는 눈을 떴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물이 핑 돌았다.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가 한참 가도 받지 않다가 끊어지기 직전에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아, 왜 또?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다. 노래방인 듯 탬버린 소리와 노랫소리가 섞여 있었다. 회식이 2차로 이어진 모양이었다. 여보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대. 나 가진 게 300만 원밖에 없어. 제발 1,000만 원. 대성의 목소리가 삑 쇳소리를 냈다. 얘야, 내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너 미쳤냐? 엄마 칠순 잔치 때문에 적금 깬 거 다 들어갔다고 했잖아. 알아, 아는데 우리 엄마 목숨이 달렸다고. 그건 장모님 사정이고. 대성이 소리를 질렀다. 왜 우리 집 돈으로 내 친정 뒷바라지를 해야 해? 너 매달 친정에 용돈 보낸다며? 장모님이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냐? 그거 쓰라고 해. 엄마 돈 없어. 민희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내가 보낸 돈 다 약값으로 쓰셨대. 아, 진짜 짜증 나게 하네. 대성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민희, 너 진짜 이기적이다.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알아? 부장님이랑 노래방 와 있다고. 끊어. 뚝. 전화가 끊겼다. 민희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병원 복도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링거대를 끌고 지나다녔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민희는 그 한가운데서 철저하게 혼자였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사방이 어둠이고 절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왼손 약지를 내려다보았다. 결혼 반지. 도금한 싼 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라며 대성이 끼워줬던 그 반지. 5년이 지나 도금이 벗겨져 거무튀튀해진 그 금속 덩어리가 손가락을 조여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희는 시어머니 칠순 잔치 전날 서울로 돌아왔다.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의사는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니 기다려보자고 했다. 민희는 6일 동안 병실을 지켰다. 그러다 김씨 아주머니가 내가 며칠 봐줄 테니 올라가 봐라. 시어머니 칠순이라며 라고 등을 떠밀어서야 겨우 발길을 돌릴 수 있었다. 민희야, 걱정 마. 아주머니가 민희의 손을 잡았다. 내 엄마 내가 지키고 있을게. 너도 입장이 난처할 텐데 얼른 가서 일 봐. 민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내내 엄마 생각뿐이었다. 병상에 누워 파리하게 마른 엄마의 얼굴. 오후 3시 노원구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낯익은 하이톤의 여자 목소리. 시누이 김수연이었다. 어머, 언니 왔어. 수연이 현관으로 마중 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로고가 박힌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5년 전 사업하는 남자와 결혼해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그녀는 친정에 올 때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왔다. 언니 고생했네. 사돈 어른은 좀 어때? 괜찮으셔. 수연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은 민희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응, 아직 의식은 없으신데 안정적이래. 아유, 다행이다. 수연이 생긋 웃었다. 언니 없는 동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 엄마 칠순 준비하느라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살이 쏙 빠졌더라. 민희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대꾸할 힘도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김순자가 민희를 쏘아보았다. 이제 오냐?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됐다. 듣기 싫다. 김순자가 손사래를 쳤다. 사돈 아픈 건 사돈 사정이고 내일 내 잔치는 망치면 안 된다. 너 없는 동안 수연이가 다 알아봤어.
넌 내일 아침 8시까지 호텔로 가서 세팅해라. 손님들 답례품 포장도 내가 다 해야 하고. 수연이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미니에게 내밀었다. 언니, 이거 큐시트야. 내가 짰어. 내일 이대로 진행하면 돼. 음식 체크랑 자리 배치는 언니가 맡아줘. 미니는 서류를 받아 들었다. 깨알 같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알겠어. 그날 밤, 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제천병원 간호사실에 전화를 걸어 엄마 괜찮냐고 묻고 또 물었다. 간호사는 똑같아요. 별일 없어요 라고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엄마가 고향 집마당에 서 있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데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미니야, 이리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미니는 엄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목을 누군가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내려다보니 시커먼 손들이 발목을 휘감고 있었다. 엄마는 점점 멀어졌다.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안 돼. 엄마. 야. 이민희. 날카로운 고함에 눈을 번쩍 떴다. 방문이 벌컥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가 도깨비 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8시 반이야. 호텔에서 사람 안 온다고 전화 오고 난리 났어.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미니는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났다.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잔칫날 아침부터 재수없게 늦잠질이야.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미니는 세수도 못하고 옷만 대충 꿰입은 채 집을 뛰쳐나왔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했다. 호텔은 노원구에 있는 중저가 웨딩홀 뷔페였다. 시어머니가 너무 싸구려는 쪽팔리고 너무 비싼 건 돈 아깝다며 고른 곳이었다. 도착하니 연 회장은 이미 분주했다. 붉은색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김순자 여사 고희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미니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에 투입됐다. 답례품인 수건 상자 100개를 쌓고 테이블마다 놓인 음료수를 확인하고 떡을 접시에 담았다.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친척들, 시어머니 친구들, 시아버지 지인들. 미니는 한복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 그냥 입고 온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이쪽입니다. 어머, 며느리 아니야? 왜 옷이 저래? 친정 엄마가 아파서 정신없다나 봐. 그래도 시어머니 칠순인데 한복은 입어야지. 쯧쯧.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니는 못 들은 척했다. 12시 행사가 시작됐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주인공석에 앉아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양복을 빼입은 남편 대성과 비단 옷을 입은 시누이 수연이 서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오늘의 주인공 김순자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아드님 김대성 과장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대성이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갔다. 그는 점원이 은혜 이를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를 했다. 그러고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제 작은 성의입니다.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어머머, 저게 뭐야? 돈 봉투야? 두툼한 거 봐라. 1000만 원은 되겠네. 김순자가 입이 귀에 걸려 봉투를 받아 들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다.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지. 미니는 연 회장 구석 기둥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1000만 원. 남편이 엄마에게 준 저 봉투 속의 돈. 10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던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민희 씨 보호자분 되시죠? 여기 제천병원입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만 남았다. 네.
방금 최순옥 환자분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민희는 숨을 멈췄다. 네.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임종을 못 지키셔서 어떡합니까? 영안실로 옮기겠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다. 연회장에서는 폭죽이 터졌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꽃가루가 날렸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남편과 시누이가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시어머니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민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액정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눈물이 아니었다. 핏빛 분노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기둥 뒤에서 나와 화려한 조명을 받는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투명 인간 같았다. 민희는 메인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방금 자른 3단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대성이 그녀를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입모양으로 저리 안 가, 라고 말하는 게 보였다. 민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칠순 케이크 위로 내리쳤다. 와장창. 붉은 와인이 피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하얀 생크림 케이크가 붉게 물들며 무너져 내렸다. 파편이 튀어 시어머니의 한복 치마를 적셨다. 음악이 뚝 끊겼다. 사람들의 노랫소리도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민희는 깨진 와인병 목을 손에 쥔 채 붉은색 와인을 뒤집어 쓴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았다. 다 죽어. 그녀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수연이 구석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하다가 민희를 보고는 흘깃 눈길을 주었다. 언니, 이제 와. 엄마 대기실에서 화장 중인데 가서 좀 봐줘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대기실로 향했다. 대기실은 좁았다. 화장대 앞에 앉은 시어머니는 전문가의 손길로 눈썹을 다듬고 있었다. 자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진주 귀걸이까지 한 그녀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겨 평소보다 훨씬 정정해 보였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민희가 문가에 서서 물었다. 거울 속 시어머니가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렇게 늦게 와놓고 물어볼 염치가 있냐?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주방 가서 체크해. 음식 잘못 나가면 내 책임이다. 네, 알겠습니다. 민희는 몸을 돌려 나오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제천에서 소식이 왔는지 봐야 했다. 액정에 읽지 않은 문자 하나가 떠 있었다. 김 아주머니였다. 민희야, 엄마가 오늘 아침에 열이 좀 났는데 의사가 조치 중이야. 너무 걱정 마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다급히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였다. 이민희 씨. 등 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방에서 언니 찾아요. 뭐 확인할 게 있다는데? 민희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주방을 향해 뛰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녀는 호텔 안을 쉴 새 없이 뛰어다녔다. 주방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자리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친척들을 달래고 밀려드는 하객들을 입구에서 맞이했다. 틈날 때마다 휴대폰을 훔쳐보며 제천의 연락을 기다렸다. 오전 10시, 고열. 오전 11시, 해열제 투여 후 체온 하강. 오후 12시, 상태 안정. 오후 1시, 마침내 잔치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화려하게 등장해 상석에 앉았다.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연신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는 붉은 생기가 돌았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민희는 쟁반을 들고 하객들 사이를 누볐다. 술을 채우고 빈 접시를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다. 입가에는 훈련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은 무음 모드였다. 그녀는 몇 분 간격으로 주머니 위를 손으로 쓸어보며 진동이 울리지 않는지 확인했다.
오후 2시 30분. 시어머니의 답사 차례였다. 단상에 오른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우렁찼다. 오늘 저 김순자의 칠순 잔치에 와주신 친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석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던 미니의 주머니가 갑자기 부르르 떨렸다. 그녀의 몸이 굳었다. 시어머니의 장황한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제천 병원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쟁반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연회장 밖으로 몸을 돌렸다. 여보세요? 최순옥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제천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면서도 무거운 기색을 띠고 있었다.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방금 2차 출혈이 있었어요. 지금 심폐소생술 중이긴 한데 최대한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미니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굉음이 울렸다. 네. 그게 무슨? 지금 매우 위독하십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서두르셔야 해요. 아마도 임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미니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던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다. 임종. 마지막 얼굴.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휴대폰을 주워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문만 나서면 된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면 3시간이면 제천에 닿을 수 있다. 너 어디 가냐? 누군가 그녀의 팔을 억세게 낚아챘다. 시어머니였다. 언제 단상에서 내려왔는지 김순자가 양손을 허리에 얹고 미니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어머니, 엄마가. 미니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엄마가 위독하시대요. 저 병원 가봐야 해요. 위독.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뜨며 코웃음을 쳤다. 이민희,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내 칠순 잔치야. 손님들도 아직 다 안 갔는데 어딜 도망가려고? 하지만 우리 엄마가. 내 엄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너 시집 온 지 5년 동안 내 친정에서 우리한테 돈 한 푼 보태준 적 있냐? 내 엄마가 죽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 제발요 마지막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마지막.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내뱉었다. 잘 들어라. 오늘 며느리가 자리 비우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친척들 앞에서 망신 주기만 해봐.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가만 안 둬. 어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며 쿵 소리가 났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벌레 보듯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주변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수연이 인파를 헤치고 나와 시어머니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엄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 시어머니는 수연의 손을 뿌리치고 허리를 숙였다. 그러고는 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아 바닥으로 짓눌렀다. 똑바로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다. 오늘 내가 기어코 나가겠다면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밟을 생각 마라. 미니는 바닥에 엎드린 채 차가운 대리석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려고 하자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파열음처럼 터졌다. 미니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귀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렸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뻔뻔한 년. 미니는 바닥에 엎드린 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남편 대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미니와 씩씩거리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주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죄송합니다. 볼성 사나운 꼴을 보여드렸네요. 집안일이라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미니에게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엄마 말 들어? 잔치 끝나고 얘기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미니는 짓밟힌 벌레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병원일 것이다. 일어나고 싶었다. 전화를 받고 싶었다.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발이 그녀의 손등을 짓밟고 있었다. 얌전히 있어? 시어머니가 으르렁거렸다. 잔치 끝날 때까지 꼼짝 마. 잔치는 그 후로도 4시간이나 더 이어졌다. 미니는 시어머니가 지정해준 낡은 한복을 입고 기계처럼 접시를 나르고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았다. 뺨은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피딱지가 앉았지만 립스틱을 덧발라 감췄다. 휴대폰은 시어머니에게 압수당했다. 정신 사납게 굴까봐 내가 보관하마. 미니는 그 4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술주전자를 들고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다. 친척들의 시선은 제각각이었다. 동정, 조소, 혹은 단순한 호기심. 미니네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며? 뇌출혈이라던데 위독하다나 봐. 저런, 그럼 좀 보내주지. 너무하네. 쉿, 말 조심해. 오늘 김 여사님 기분 건드리면 큰일 나. 미니의 귀에 그런 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엄마는 괜찮을까? 아직 기다려주고 있을까? 오후 6시 30분. 마침내 잔치가 끝났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연회장은 고요해졌다. 직원들이 테이블을 치우는 소리만 달그락거렸다. 바닥에는 찢어진 봉투와 빈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흐뭇한 얼굴로 축의금을 세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돈봉투가 가득 담긴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0만 원이나 덜 들어왔네. 시어머니가 투덜거렸다. 옆 동네 이씨 할망구는 정말 칠순 잔치에 30만 원이 뭐야? 거지 적선 하나. 수연은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대성은 구석 의자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미니는 연회장 입구에 말뚝처럼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그녀를 기억해낸 듯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툭 던졌다. 자, 이제 전화해 보든지. 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 들었다. 부재중 전화 17통. 모두 제천병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민희 씨입니까? 네, 접니다. 우리 엄마는? 이민희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무겁게 가라앉았다. 죄송합니다. 환자분께서 오후 3시 47분에 운명하셨습니다. 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다. 네. 병세가 너무 급격히 악화되어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가시는 길에 계속 따님 이름만 부르셨어요.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휴대폰이 미니의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은 깨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3시 47분. 오후 3시 47분. 그때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시어머니는 단상에서 답사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채를 잡힌 채 뺨을 맞고 있었다. 남편은 tom마 말들어 라며 등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 엄마는 차가운 병실에 홀로 누워 딸의 이름을 부르며 외롭게 숨을 거둔 것이다. 미니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을 세며 중얼거렸다. 박신혜는 또 왜 이렇게 짜게 굴어? 걔네 아들 결혼할 때 내가 얼마를 했는데. 수연의 웃음소리가 유리를 긁는 듯 날카롭게 들렸다. 엄마, 화 풀어요. 내년엔 그 집 부르지 말자. 대성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니는 그들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속삭임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3시 47분. 돈을 세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3시 47분. 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조했다. 그때 어머니는 단상에서 연설하고 계셨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고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야, 너 어디 가? 아직 뒷정리 안 끝났잖아.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는 호텔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탁한 구름과 빌딩 숲의 불빛뿐이었다. 3시 47분. 엄마는 그때 죽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미니는 문득 웃음을 터뜨렸다. 기괴한 웃음이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장례식은 제천에서 치러졌다. 조촐했다. 친척도 거의 없었고 엄마 쪽 친척이라곤 멀리 사는 육촌 동생 하나뿐이라 오지 못했다. 상주는 미니 혼자였다. 김 아주머니가 염습과 화장 절차를 도와주었다. 장례식장 직원은 친절했지만 사무적이었다. 유골함은 어떤 걸로 할지, 영정사진은 무엇을 쓸지 물어왔다. 미니는 마치 남의 일을 처리하듯 덤덤하게 대답했다. 입관식 날, 그녀는 홀로 관 앞에 섰다. 엄마는 생전 가장 좋아하던 꽃무늬 셔츠를 입고 누워 있었다. 미니가 옷장에서 차잔에 깨끗이 빨아 다려놓은 옷이었다. 엄마의 얼굴은 평온했다. 염습사가 화장을 잘해준 덕에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 미니는 엄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어릴 적 마당 평상에 누워 엄마와 별을 보던 기억이 났다. 제천의 밤하늘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맑았다. 미니야, 저기 제일 밝은 별 보이지? 아빠가 우리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식 날,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옆 동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돌아온 엄마의 거친 손이 생각났다. 엄마는 못 배워서 평생 고생했다. 우리 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결혼식 날,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미니야, 너만 행복하면 돼. 행복. 미니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왼손 약지를 보았다. 도금이 벗겨진 싸구려 결혼 반지.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새벽 5시 반 기상, 밥하고 빨래하고 욕먹는 일상. 매달 100만 원씩 뺏기는 월급. 투명 인간 취급하는 남편, 하녀 부리듯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엄마의 사망 진단서 한 장. 사망 시각 오후 3시 47분. 장소 제천병원. 사인 뇌간 출혈. 보호자 서명 이민희. 미니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5년 동안 끼고 있었던 자리에는 하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손안에 쥐고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아주 조심스럽게 관 속 엄마의 손 옆에 반지를 내려놓았다. 엄마.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불효녀라서 미안해. 마지막 가는 길도 못 지켜줘서 미안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약속할게. 그 사람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장례가 끝난 뒤 미니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제천 시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허름한 상가 건물 3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천지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사무실이었다. 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여자가 서류 더미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이혼 상담 좀 하러 왔는데요. 여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를 권했다. 앉으세요.
당직 변호사 박선영입니다. 사정을 좀 들어볼까요? 민희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좁은 사무실에는 먼지 낀 창문 틈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전 결혼식부터 시어머니의 첫 폭언, 매달 뺏긴 월급, 새벽 알람 소리.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박 변호사는 메모하며 듣다가 점점 미간을 찌푸렸다. 마침내 칠순 잔치 날의 이야기.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녀를 막아섰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휴대폰을 뺏었는지, 그리고 3시 47분 엄마가 홀로 죽어간 이야기까지. 박 변호사의 펜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희의 눈은 말라 있었다. 눈물은 다 말라버렸지만 그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민희 씨,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시어머니의 행위는 명백한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4시간 이상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폭행까지 행사했으니까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금죄요? 네, 그리고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가사노동 기여도에 대한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사노동 보상이요? 결혼 5년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무보수로 가사노동을 하셨다고 했죠?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노동도 시장가치로 환산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꺼운 법전을 펼쳤다. 대략 계산해도 5년간의 가사노동 가치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될 겁니다. 민희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7천만 원, 1억 원. 그녀에게는 다른 세상의 숫자처럼 들렸다. 물론 박 변호사가 덧붙였다. 소송은 깁니다. 1년, 아니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뺏긴 월급 통장 내역, 노동일지, 그리고 그날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증명할 영상이나 증인이요. 영상? 민희는 그날 하객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아마 누군가 찍었을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수첩을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민희 씨, 싸움은 힘들 겁니다. 시댁에선 변호사를 사서 덤빌 거고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할 겁니다. 친척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민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3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 후의 시간은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민희는 엄마가 살던 옛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제천 변두리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마당에는 아빠가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집은 낡았지만 민희는 청소만 깨끗이 하고 그대로 살기로 했다. 그녀는 제천 시내 마트에서 캐셔 일을 구했다. 아침 8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월급 130만 원. 서울 편의점보다 10만 원 많았고 물가가 싼 제천에서는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퇴근하면 텅 빈 집마당 평상에 앉아 노을을 보았다. 그리고 밤이면 박 변호사가 보내온 메일을 확인했다. 증거 수집, 고소장 접수, 공판 기일 확정, 상대방의 답변서. 소송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다. 먼저 형사소송. 민희는 경찰에 신고했다. 처음엔 경찰도 미온적이었다. 가정사인데 좋게 푸시죠라며. 하지만 박 변호사가 칠순 잔치날 영상을 찾아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어느 먼 친척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영상을 복구해낸 것이다. 영상 속에는 민희가 무릎 꿇고 비는데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수감금치상입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확실해요. 다음은 이혼 소송. 대성은 처음엔 이혼을 거부했다. 장모님 돌아가신 게 우리 탓이야? 억지 좀 부리지 마.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민희가 가사노동 보상금을 청구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돈. 내가 우리 집에서 공짜 밥 먹고 산 게 얼만데 돈을 달래?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와 악담을 퍼부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 너 천벌 받는다. 민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통화를 녹음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1년 후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김순자의 감금 및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끌려나갔다. 내가 내 며느리 교육한 게 죄냐? 이게 무슨 법이야? 민희는 원고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고인은 원고가 위독한 모친을 임종하러 가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아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6개월 집행유예. 누군가는 솜방망이 쳐버리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민희는 알았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또 1년이 지나고 이혼 소송 판결이 났다. 서울가정법원. 민희는 원고석에, 대성과 시어머니는 피고석에 앉았다. 그들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판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박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을 제시했다. 원고는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피고 김순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갈취당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 기여도를 산정한 결과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후 피고 김대성은 원고에게 재산 분할 및 가사노동 보상금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김순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4.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탕, 탕, 탕. 법봉 소리가 닫힌 문처럼 단호하게 울렸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내 돈. 억울해. 대성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민희를 쳐다보았다. 원망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민희는 그를 마주 보았다. 증오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고요한 눈빛이었다. 판결 확정 후 김씨 집안은 항소하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였다. 형사재판 변호사비, 이혼 소송 비용,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까지. 그들이 자랑하던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났다. 대성의 월급은 압류되어 매달 절반이 민희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져 입원했다. 시누이 수연이 SNS에 민희를 욕하는 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계정을 삭제했다. 임종도 못 가게 막은 시어머니라니 소름 돋는다. 인과응보네. 민희는 그런 소식들에 귀를 닫았다. 그녀는 제천 옛집을 수리했다. 아니, 개조했다. 집 절반을 터서 작은 두부 공방을 만들었다. 엄마는 평생 두부를 만들었다. 외할머니에게 배운 솜씨였다. 민희는 어릴 적 아궁이 앞에서 엄마가 콩물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민희야, 두부는 사람 마음이랑 같아. 불이 너무 세면 타고 약하면 굳질 않아. 은근하게 정성을 다해야 해. 민희는 가게 입구에 나무 간판을 걸었다. 서툴지만 직접 조각한 글씨였다. 민희 엄마 두부집. 개업식 날 김 아주머니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첫 두부를 나눠 먹었다. 이야, 맛이 기가 막히네. 순옥이 솜씨 그대로야. 김 아주머니가 갓 나온 순두부를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희는 빙그레 웃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콩물을 한 잔씩 돌렸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색감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등산객 손님이 두부를 먹으며 무심코 말했다. 뉴스 봤어요. 노원구 그 갑질 시어머니 사건. 아들이 월급 압류당해서 집까지 내놨다던데. 며느리가 독하게 맘먹고 소송 걸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나 봐요. 두부를 썰던 민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네, 뭐 인과응보죠.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다니. 민희는 다시 칼질을 시작했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 순간 마당에 내리쬐는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민희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노란 유채꽃밭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물결이 일렁이고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꽃밭 저 끝에 엄마가 서 있었다. 생전 즐겨 입던 꽃무늬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민희야. 엄마. 민희는 꽃밭을 헤치고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엄마 앞에 다다랐을 때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민희야,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민희가 울먹이자 엄마가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우리 딸 장하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의 모습이 햇살 속에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엄마는 빛이 되어 사라졌다. 민희는 잠에서 깼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창밖으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의 감나무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다. 부엌에는 어젯밤 불려놓은 콩들이 통통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민희는 앞치마를 메고 가스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힘차게 타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맷돌 기계에 콩을 한 국자 가득 퍼넣었다. 위인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며 고소한 콩 냄새가 퍼져나갔다. 가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침 두부를 사러 온 단골 손님이었다. 민희 씨, 두부 나왔어. 네, 금방 나갑니다. 민희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맑게 울려 퍼졌다.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나무 간판을 비추었다. 민희 엄마 두부집. 6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엔드.